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진 강세사입니다. 네, 무역실무 해설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25년도 관세사 2차 시험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고 또 올해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험의 내용들을 보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올해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떻다? 라고 보여지냐면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제가 뭐 중하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법규만을 중심으로 내용이 난이도 하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아마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가 법규를 중심으로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작년도 문제랑 비교하면 상당히 유사하긴 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작년에는 어때요? 우리 이론과 실무와 법규를 좀 조합한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는 정말로 법규만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상당히 꼼꼼하고 주의하여 준비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법규만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작년에 나왔던 유형들이 또 내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올해는 법규를 중심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 또한 3대 법규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왜냐? 우리가 인커텀즈 나오지 않았고 UCP 600과 CISG는 나왔지만은 그것 두 개 제외하고 어디 나왔어요? 보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에도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또 한 번 또 보험 파트에서 출제가 되어서 사실상 올해에 예상하고 있었던 운송 파트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MIA뿐만 아니라 ICC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UCP 600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점의 문제였고 19조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는 순간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었고 법규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답안작성 지도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19조에서부터 25조까지 운송서류와 관련된 UCP 600의 조항은 꼭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다. 그리고 물론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근래에도 나왔던 부분이 지금 또 다르게 물어보고 있지만 같은 파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다? 자세하게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뭘 쓰라고 했냐면 19조에 있는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복합 운송 서류, 오케이. 그 다음에 서명의 요건을 쓰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19조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전부 다 자세히 써서 고득점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묻고자 하는 내용만 제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올해의 문제 유형이 뭐야? 물음이 있죠. 문제 안에 원래도 그랬지만 문제 안에 물음이 있어. 그런데 그 물음 안에 또 질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서명 요건을 쓰래. 그런 다음에 환적에 대한 의미를 쓰래. 그리고 나서 갑자기 19조가 아니라 뭐예요? 25조. 25조에 가서 뭘 쓰라고 했냐면 특송 수령증의 서명의 요건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30점 문제 안에서 지금 물음은 몇 개였어요? 이게 물음이 총 3가지 물음이었죠. 그래서 3가지의 물음 중에서 첫 번째 물음인데 이 물음 안에 지금 질문이 몇 개냐면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른 문제들 특징이 이래요. 물음 안에 문제 안에 물음이 있고 물음 안에 또 질문들이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목차 구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변. 첫 번째는 서명 요건을 써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목차 잡고 환적의 의미. 그런데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UCP 600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잘 썼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또 서명의 요건. 근데 얘는 19조, 얘는 25조. 그래서 너무너무 다들 잘 썼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제가 이거 환적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모의고사에도 물어봤었고, 서류의 기본적인 서명의 요건도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모의고사를 준비하신 수험생들이라면은, 이 문제는 10점 모두 그대로 받았어야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지를 받자마자 첫 번째 물음이었고, 답안을 쓰면서, 자신감 있게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서명 요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운송인은 또는 운송을 위한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게. 그래서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그를 대리하는 기명 대리인, 운송인 선장 그 대리인의 서명은 어떻게 돼요? 서명으로서 특정이 되어야 하고 대리인에 대한 서명 같은 경우에 당연히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적의 의미 너무 간단해요. 그쵸?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특성 수령증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물음을 잘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물음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문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길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일단 17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조 뭘 쓰라고 했냐면 원본 서류의 수리 요건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것이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의 요건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도 우리 목차에 대한 고민 없이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17조에 있는 수리 요건. 원본의 수리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를 가가지고 18조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보이스의 발행의 요건. 그런데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 문제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C항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조에 가게 되면 A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항을 명시한 건 뭐냐면 18조를 다 쓰라는 게 아니고 17조 다 쓰라는 게 아니냐 17조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는 내용 정확하게 써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항에 있는 C항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각각 정확하게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조 같은 경우에 우리의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은행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손으로 작성하거나 타이핑하는 거고 아니면 원본 서류 용지 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원본이라고 표시가 제시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들이 모두 원본으로서의 수리 요건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8조에 가면은 인보이스의 발행 요건인 거죠. 그래서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고만 쓰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빼놓지 않고 써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 또한 38조 G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라고 명확하게 써줘야 되고 그 밖에도 통화로 발행되는 것, 신용장과 같은 통화 설명될 필요 없음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써준다면 충분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다 제가 모의고사 때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웃으면서 답안을 분명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썼던 문구의 내용이 UCP 600과 100% 똑같지 않아서 내가 놓치는 뭐 문구가 있다 하면은 계속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어쨌든 시험 문제가 결국에는 뭐 100% 정확하게 쓰면 좋겠지만 또 어쨌든 우리의 채점 결과가 나와봐야 하니까 너무 그런 부분을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대신에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충 뭉뚱그려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UCP 600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물음 3번 갈게요. 이번에는 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쓰라고 했고 뭘 쓰라고 했냐면 유효기일 최종 제시기일의 연장
관련된 부분. 그럼 29조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목차가 돼요. 그 다음에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의 금액 수량 단가의 허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뭐예요? 문제에서 묻는 그대로를 목차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험 문제의 특징이 물음 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며 그 질문들의 사실상 연관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일단은 특징이죠. 그래서 그냥 UCP에서 이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찝은 것 같아요. 이 부분 해가지고 문제를 맞추어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얘 5점, 이렇게 30조에 있는 내용 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일과 최종 제시기일의 연장 같은 경우에도 29조에 나와 있는 A, B, C양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답안을 써주어야 되고, 30조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도 모의고사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얘도 정확하게 A, B, C양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면 되는데 추가적인 부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써주면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난이도의 레벨을 중하로 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CISG와 관련된 문제인데 보면은 두 가지의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점 그리고 10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가 뭐가 딱 눈에 띄냐면 영업소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묻고자 하는 게 도달이고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33조에 나와 있는 인도 시기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법규를 중심으로 나왔고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특정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써야 할 내용들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법규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 중에서도 진짜 어느 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챙기신 분들, 특히 우리가 뭐 청약 같은 경우에도 청약이 중요해 승낙이 중요해 했지만 그 안에서 14조부터 24조는 이미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영업소와 도달의 의미를 그냥 대충 외우신 분들은 또 이게 어려웠을 수도 있어. 하지만 법규 그대로를 잘 써주면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어때요? 목차를 그냥 고민 없이 순서대로 그대로 구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조, 33조, 그 다음에 10조, 24조, 34조에 있는 내용들을 답안을 구성해주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 역시나 10점이었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구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습과 관례라고 하는 것의 구속력과 그 다음에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의 취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사실상 뭐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그대로 잘 써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조하고 16조에 있는 내용들은 모의고사 때도 우리가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문제 3번. 이번에는 MIA와 ICC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는 이미 다 중요하다고 했던 거. 제가 이거 모의고사 때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라고 하는 문제도 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MIA와 그 다음에 협회 저가 약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보하는 위험, 면책 위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10점이고 현실 전손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진짜 MIA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MIA에서 진짜 3가지, 추정 전손에서도 2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현실 전손 57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목차를 구성을 해주는데, 현실 전손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목적이 파괴되거나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리고 점유를 박탈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이 현실 전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정 전손 2가지를 쓰래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추정 전손이 있다. 어떤 경우? 선박과 화물의 점유를 박탈하고 피보험자가 경우에 따라서 선박과 화물을 회복할 수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했을 때 가액을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 그 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물과 선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두 가지를 구분해주면 각각 우리가 문제를 답안을 구성해서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 물음 같은 경우에는 55조에서 뭘 쓰라고 했냐면 귀책 손해와 그 다음에 면책 손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개념을 각각 쓰고 그 다음에 보험자의 면책 손해를 쓰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MIA에 있는 그대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55조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증권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면책 손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책 손해 8가지를 쓰세요 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ICC에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4조에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위험 쓰고, B와 C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을 쓰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이미 기출이 된 바가 또 있는 문제였어. 근데 기출이 된 바가 또 나왔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교훈, 여기서 기출 문제의 중요성. 기출 문제는 또 나온다. 충분히 나온다. 나왔던 게 나오고 또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쓰면 되냐. 일단은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일단 A, B, C 모두 면책 약관이 되는 7가지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서는 뭐냐면 B하고 C에서만 있는 것을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7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기 때문에 점수의 배점 자체가 7점, 그 다음에 3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B와 C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해서 외웠었어. 그래서 보험의 목적 및 그 일부에 대하여 어떠한 자의 불법 행위의 고의적, 이런 키워드 등이 다 들어가면 되겠죠. 불법 행위, 고의적인 손상, 고의적인 파괴,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인데 어땠어요, 여러분? 올해 규정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쵸?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규정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나왔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웠던 분들, 제가 모의고사 때 나왔던 부분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일단 뒤로 밀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법과 시행령 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보면은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냐면은요. 첫 번째 보면은 외화획득 범위 6가지를 쓰래요. 그런 다음에 외화획득의 이행 기간을 4가지 쓰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대외무역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일단 26조 1항에 있는 내용 뭐라고 하고 있어요? 6가지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의 외국군에 대한 물품의 매도, 관광, 용역, 건설, 해외 진출,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선동부 장관이 고시할 기준.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확하게 써주셔요. 정확하게. 당연히 항목을 빼놓아서는 안 되고 그 항목 또한 정확하게 매칭되도록 써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딱 보더라도 10점이 어떻게 배점이 되느냐면, 외화 획득의 범위 6가지 6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행 기간, 이것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시행 기간 4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외화 획득의 범위는 26조, 이행 기간 0, 27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만 써주면 되는 내용이었고, 우리 교재에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잘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이도 치고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외국환거래법 어땠어요? 법 6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정지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4가지의 경우를 쓰래요. 그런 다음에 정지 등이 부도항까지 인정되면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쓰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한 건 대의무역법 외교부는 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특히 주요하게 외워야 되는 건 무엇인가 가지수, 항목을 나열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짜 더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 그래서 뭐 특정한 법, 특정한 시행령이 있는 내용들을 무조건 모두 다 쓰라는 문제보다는 어떠한 항목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정지사유,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천재지변, 전시사변 이외에도 중대하거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4가지.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 3가지라고 한다면 일시정지, 아니면 매각하도록 한다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한다던가 하는 거나. 그래서 이미 제가 다루었던 모의고사 때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난이도는 쉬웠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법규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론과 실무적인 파트에 있는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제가 계속 중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 안에 질문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그 어떤 전문직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판단을 요한다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법규에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쓰라고 하여 어떻게 보면은 4과목 중에서 전반적으로 무역 실무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올해는 특히 인커텀즈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건 내년도에 우리의 시험은 인커텀즈 그리고 중요도가 이제 결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나오지 않았던 운송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분들 저와 같이 준비하신 분들이 시험을 당연히 잘 치셨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서 답안을 작성했었을 것이라서 답안 작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거 꼭 격려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해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프리특강 이외에도 작년, 재작년에 있는 기출문제들 꼭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준비하는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리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뭐 올해 기출문제 관련해서 아니면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 게시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